이년아, 된장을 누가 한술 덮어 넣으라 했느냐? 윤 씨가 부엌 문턱을 넘자마자 된장 종지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 씨는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솥 앞에 선 채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콩나물 데친 물을 마당에 버리셨지요? 그거 어쨌단 말이냐? 그 물이면 빨래 한 보따리를 헹굴 수 있었습니다. 된장 한 술보다 그것이 더 큰 낭비이옵니다. 윤 씨의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다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껴온 자신보다 더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경상도 깊은 산골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기와지붕도 아닌 허름한 초가삼간이었으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림살이만큼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소문의 중심에는 박진사의 어머니 윤 씨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올해 58배 나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으나 그 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만큼은 장정 10명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매서웠습니다. 갸름하고 주름진 얼굴에 눈을 가늘게 뜨고 무엇이든 값을 따지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박혀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윤 씨와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주머니부터 움켜쥐게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윤 씨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낡은 열쇠꾸러미가 달려 있었고 한쪽 손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주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씨의 절약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솥에 쌀을 안칠 때 한 줌이 아니라 반 줌만 넣었고 물을 부을 때도 한 바가지가 아닌 반 바가지만 부어 죽도 밥도 아닌 무언가를 끓여냈습니다. 된장은 종지에 담아 자물쇠를 채웠고 소금 항아리에는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내어 한 번에 한 꼬집 이상 쓸 수 없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집시는 바닥이 뚫리면 새 짚을 꼬아 덧대었고 그 집마저 아까우면 맨발로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울이면 불쏘시개를 아껴 생나무를 떼었으니 부엌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종일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 집 안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윤 씨 댁 닭이 알을 낳으면 달보다 윤 씨가 먼저 세어본다. 그런 윤 씨에게도 하나뿐인 자식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올해 26, 넓은 이마에 반듯한 턱선을 가진 단정한 사내였습니다. 검은 상투 위에 망건을 두르고 소박한 미색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선비의 풍채였습니다. 다만 이 사내에게는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으니 무엇 하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을 잠가두면 어머니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웃이 수군거리면 남의 일이라 어쩔 수 없지 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 박진사에게 올해 들어 가장 큰 근심거리가 생겼으니 다름 아닌 혼사 문제였습니다. 26이면 진작 장가를 들었어야 할 나이인데 어머니 윤 씨의 악명이 사방에 퍼져 있으니 선을 보겠다는 집안이 단 하나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좌수인 이 좌수가 이 딱한 사정을 듣고 박진사를 찾아온 것은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던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63세 나이에 널쩍하고 둥근 얼굴 위로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떡 벌어진 어깨에 배가 나온 듬직한 체구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짙은 갈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고 한 손에 긴 곰방대를 든 지체 걸걸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같았습니다. 진사 양반, 내가 한 자리 알아왔네. 이 좌수가 곰방대 연기를 후불며 말을 꺼냈습니다. 산 너머 강씨 집안에 22 된 처자가 있다네. 가세는 넉넉지 않으나 일 잘하고 살림 야무진 처자라 하더군. 박진사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령이옵니까? 다만 한 가지, 자네 어머니 소문을 들었는지 강씨 집안에서도 망설이고 있다네. 박진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어머니 윤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담이 들어왔사옵니다. 윤씨는 주파나를 튕기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혼담이라 어디 집안이냐? 산 너머 강씨 집안이옵니다. 가세는 넉넉지 않으나 살림이 야무진 처자라 합니다. 윤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세가 넉넉지 않다는 말에 오히려 귀가 솔깃해진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오면 해프게 살림을 할 것이 뻔하지만 가난한 집 처자라면 아끼는 법을 몸으로 알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가세가 넉넉지 않다면 혼수도 변변찮겠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니, 좋다. 혼수가 적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입이 가벼운 법이야. 그 처자를 데려오너라. 윤씨는 아들의 혼사를 결정하면서도 끝내 사람이 아닌 살림을 먼저 따져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잡힌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윤씨는 혼례 준비를 하면서도 단 한 푼의 낭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음식은 마을 잔치에 쓰이는 떡과 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패백에 올릴 대추와 밤은 작년 가을에 말려둔 것 중 벌레 먹지 않은 것만 골라 종이에 싸두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박진사가 조심스레 여쭈자 윤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치란 것이 배 채우는 자리냐? 예를 갖추면 그만인 것이야. 밥 한 술 더 퍼주면 그것이 다 돈이라는 것을 이 어미가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박진사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 댁 혼례에 가면 빈 상에 절만하고 올 판이라. 그래도 며느리 얼굴이나 구경하러 가세. 아무도 이 혼례가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당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삼간 앞마당에는 빛바랜 차일이 한 장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놓인 전안상 위에는 나무 기러기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여섯이 구경을 왔으나 혼례상 위에 올려진 음식이 손바닥만 한 떡 서너 점과 마른 대추 한 줌뿐인 것을 보고 서로 눈짓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라 함은 마을에서 빌려온 낡은 나묘였고 가마꾼도 강씨 집안에 일꾼 둘이 겨우 메고 온 것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신부 강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2의 나이에 달걀형의 단정한 얼굴, 가냘프고 단정한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놀란 것은 강씨의 외모가 아니라 그 차림새였습니다. 머리에는 비녀 하나,
귀에는 귀걸이 하나, 손목에는 팔찌 하나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만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흰색 무명 저고리에 옅은 쪽빛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새 옷이 아니라 친정에서 수선해 가져온 것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처자, 혼례 비녀 하나 없이 왔구먼. 아무리 가난해도 혼례 날만큼은 꾸미는 법인데. 그러나 윤 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강 씨의 소박한 차림을 본 순간 윤 씨의 가느다란 눈이 만족스럽게 휘어졌습니다. 장신구가 없다. 그 말은 사치를 모른다는 뜻이야. 이 며느리라면 내 살림을 흩뜨리지 않겠구나. 윤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해가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초가 삼간에는 새 식구만 남았습니다. 윤 씨는 혼례상에 남은 떡 부스러기를 손수 긁어 보자기에 싸며 한 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강 씨를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며느리야, 이 집의 살림은 내가 맡고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윤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종적인 며느리가 자신의 철벽 같은 살림법 앞에서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의 속에 자신보다 더 깊고 단단한 절약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지사흘째 되던 날, 강 씨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윤 씨는 부엌 문 앞에 섰어 팔짱을 낀 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솥앞에 쪼그려 앉아 쌀자루에 손을 넣더니 반 줌도 아닌 손가락 3개로 쌀알을 집어 올렸습니다. 윤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반 줌을 넣는데 이 며느리는 3손가락이라니? 강 씨는 그 적은 쌀을 솥에 넣은 뒤 물을 반 바가지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윤 씨의 입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강 씨가 솥에서 흘러나오는 뿌연 쌀뜨물을 대야에 받아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그 물을 왜 받아두느냐? 윤 씨가 물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세수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래 헹굼에, 세 번째는 마당에 물을 뿌리는데 쓰겠습니다. 윤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아끼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쌀뜨물을 3번이나 나누어 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아직 이 어미의 살림법을 모르는 게야. 두고 보거라. 윤 씨는 코웃음을 치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듯한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때가 되자 강 씨가 차려낸 밥상을 보고 윤 씨의 눈이 찢어질 듯 가늘어졌습니다. 밥상 위에는 된장국 한 그릇이 올라와 있었는데 국물색이 유난히 맑았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떠보더니 인해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년아, 이게 된장국이냐? 맹물이냐? 강 씨는 상 맞은편에 단정히 앉은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된장 반술에 간장 한 방울이면 짠맛은 충분하옵니다. 된장을 한 술 넣으시면 그 한 술이 닷새 치를 앞당기는 셈이옵니다. 윤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수해온 된장 한 술의 기준이 며느리의 의해 반술로 깎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내려가 며느리의 살림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나뭇가지를 한 개비씩만 넣었습니다. 윤 씨도 불쏘시개를 아끼긴 했으나 그래도 두세 개비는 넣어야 불이 제대로 붙는 법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무를 한 개비만 넣으면 어찌 불이 붙겠느냐? 강 씨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른 소리풀 밑에 깔면 한 개비로도 충분하옵니다. 소리푼 마당 뒤 소나무 아래 매일 떨어지니 돈 들이지 않고 불을 지필 수 있사옵니다. 윤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나무를 떼서 연기에 시달리면서도 나뭇가지를 아끼는 것만 생각했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소리풀, 불쏘시개로 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절약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윤 씨가 부엌 솥뚜껑을 열려고 하자 자물쇠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허리춤에 열쇠꾸러미를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솥뚜껑에 채워둔 자물쇠가 어디 갔느냐? 강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물쇠를 풀었사옵니다. 뭐라? 내가 감히 내 자물쇠를 풀어? 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종지에 채운 자물쇠는 이 집 살림의 상징이자 윤 씨 자신의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잠그는데 매번 쇳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에 이웃집 개가 짖고, 개가 짖으면 닭이 놀라고, 닭이 놀라면 알을 덜 낳사옵니다. 자물쇠 하나가 달걀 하나를 잃게 하는 셈이옵니다. 윤 씨는 두 손으로 열쇠꾸러미를 움켜쥔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논리에 대한 당혹감 때문이었을까요? 윤 씨는 그날 저녁 안방에 들어앉아 주파나를 튕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물쇠 소리에 개가 짖고, 개가 짖어 닭이 놀라고, 닭이 놀라 알을 덜 낳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며느리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니, 평생 잠그고 채우는 것만이 절약이라 믿어온 윤 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어미가 평생을 아껴왔는데 저 며느리년이 감히 이 어미에게 가르치려 든다. 윤 씨의 자존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결심한 듯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솥을 차지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밥을 짓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 강 씨가 이미 솥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 씨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젯밤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작은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그 누룽지를 왜 싸느냐? 어머니, 누룽지에 끓는 물을 부으면 숭늉이 되옵니다. 숭늉은 식후에 마시면 속을 다스리는 약이 되고 식혀서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되옵니다. 한 솥의 누룽지가 약과 음료를 동시에 주니 버릴 것이 없사옵니다. 윤 씨는 누룽지를 늘 솥에 붙은 채로 두어 다음 밥을 지을 때 저절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 씨는 그 누룽지마저 한 톨의 낭비 없이 약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부엌 문턱에 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좌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에게 둘러싸여 곰방대 연기를 뿜으며 걸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허허, 박진사댁에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네. 무슨 일이옵니까? 좌수 어른, 윤 씨가 된장 자물쇠를 풀렸다는 게야. 그것도 며느리한테. 안악들이 입을 벌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윤 씨가, 그 윤 씨가 자물쇠를 풀리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 윤 씨를 꺾었단 말인가. 이 좌수는 곰방대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미보다 더 짠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게야. 허허, 이건 내 평생 처음 보는 구경이라네. 소문이 퍼지자 윤 씨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윤 씨의 얼굴은 푸르락 변했습니다. 시어미보다 더 짠 며느리라니. 이것이 칭찬이냐 모욕이냐. 윤 씨는 안방에서 이를 갈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며느리를 불러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야, 내일부터 부엌은 내가 맡겠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눈에는 한 줄기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 씨가 부엌을 도로 차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며 며느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조바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되찾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 강 씨가 보여준 절약의 방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쌀뜨물을 3번 나누어 쓰는 법, 소리프로 불을 붙이는 법, 누룽지를 약으로 만드는 법, 그 하나하나가 자신이 평생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밥을 짓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진짜 아끼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데 부엌에서 밀려난 강 씨가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강 씨는 부엌 대신 마당과 텃밭, 그리고 뒷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뒤 소나무 아래에서 소립을 긁어 모았고, 점심때면 텃밭에서 캔 나물에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한쪽에 널어 말렸습니다. 윤 씨는 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야, 그 뿌리는 먹지도 못하는 것인데 왜 말리느냐? 강 씨는 나물 뿌리를 가지런히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뿌리를 볕에 말려 겨울까지 두면 반찬 3끼가 되옵니다. 뿌리째 버리시면 겨울에 반찬 값으로 엽전석 잎이 나가는 셈이옵니다.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은 나무를 캘 때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 씨는 빨래를 하러 개울로 나갔습니다. 윤 씨의 빨래법은 간단했습니다. 물에 담가 주무르고 헹구고 널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울에서 돌아와 보니 강 씨가 마당 빨랫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씨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빨랫줄에는 옷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빨래를 하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빨래를 이틀에 한 번만 하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면 옷이 더러워질 텐데. 강 씨는 자신의 저고리 자락을 가만히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고리를 뒤집어 입으면 이틀을 더 입을 수 있사옵니다. 빨래를 한 번 줄이면 물 한 동이와 힘 한 바탕을 아끼는 셈이옵니다. 윤 씨는 방금 개울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빨래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뒤로 윤 씨와 강 씨 사이에는 말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저녁 반찬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이면 강 씨는 1가지 반찬에 나물뿌리 장아찌를 곁들여 2가지 맛을 냈습니다. 윤 씨가 기름을 아끼려 나물을 물에만 묻히면 강 씨는 들깨를 빻아 기름 한 방울 없이도 고소한 맛을 살렸습니다. 윤 씨가 숯불을 일찍 끄면 강 씨는 꺼진 숯을 모아 다음 날 불씨로 되살렸습니다. 하나를 줄이면 둘로 갚고 둘을 막으면 셋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날이 갈수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이기겠다는 집념이 잠자리까지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이 2 여인 사이에서 밤마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 몸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열흘이 지나자 윤 씨의 절약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침 밥상에 올리는 반찬을 아예 하나로 줄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무 한 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진사가 밥상을 보고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것뿐입니까? 입이 호사를 하면 살림이 망하는 법이다. 소금 무면 밥 넘기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박진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앉은 강 씨의 밥상은 달랐습니다. 강 씨 앞에는 소금무 한쪽 옆에 말린 나물 뿌리를 잘게 썰어 묻힌 것이 작은 종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야, 그 반찬은 어디서 난 것이냐?
강 씨는 종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지난달 텃밭에서 캔 나물 뿌리를 말려둔 것이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았고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맞추어 싸웁니다. 윤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것은 이 어미란 말이다. 내가 딴 반찬을 만들어 올리면 그것은 이 어미의 밥상을 무시하는 것이야. 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진사가 급히 나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옵소서. 며느리도 나름 살림을 돕고자 한 것이니 닥쳐라. 이것은 살림이 아니라 이 어미에 대한 도전이야. 윤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림은 마당 너머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안방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알을 하나씩 튕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 집 살림을 30년을 했다. 30년 동안 한 푼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저 며느리년이 고작 열흘 만에 이 어미를 짓밟으려 해.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쪽 부엌 옆 광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이고 주춧돌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며느리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광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크게 뜨고 강 씨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씨가 광에서 꺼낸 것은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강 씨는 그 보자기를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보자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엽전 몇 잎과 말린 나물 뿌리 한 줌, 그리고 누룽지를 말려 만든 마른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며느리의 어깨가 잔잔히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며 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기에 저리도 울고 있는 것이냐? 윤 씨는 주춧돌 뒤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며느리의 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가 보자기를 다시 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달에는 엽전 단잎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물도 말려서 함께 보내겠습니다. 부디 굶지 마십시오. 윤 씨의 귀에 그 중얼거림이 바람결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엽전 닷잎, 말린 나물, 마른 누룽지, 그것은 강 씨가 그토록 악착같이 아끼고 또 아꼈던 것들의 정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이기려고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는 친정 부모에게 보낼 것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 푼 한 토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손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을 아꼈습니다.
한 푼이 아까워 된장에 자물쇠를 채웠고, 쌀반줌이 아까워 죽을 끓였고, 집신 바닥이 닳아도 새 짚을 꼬아 덧댔습니다. 그것이 절약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살림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짜리 며느리는 아끼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30년을 아꼈던 것이냐? 그 물음 앞에 서서 윤 씨는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소리 없이 두 여인의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주름진 볼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주파는 방 한켠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열쇠 꾸러미는 허리춤이 아닌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멍하니 앉아 어젯밤 달빛 아래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던 그 어깨, 부디 굶지 마십시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그 입술,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닌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며느리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씨가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윤 씨도 아는 시집가는 딸에게 부르는 어미의 노래였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우리 딸 가거라. 굶어도 참고 맞아도 참고 시어미 말씀에 고개를 숙여라. 윤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도 딸을 보내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굶어도 참으라고, 맞아도 참으라고, 그렇게 당부하며 울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굶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가 방바닥 한쪽 구석, 장판 밑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장판 아래에서 꺼낸 것은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꾸러미를 풀자 안에서 엽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입, 두 입, 셋, 넷, 27입. 윤 씨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오직 윤 씨만 아는 비밀의 돈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엽전 꾸러미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을 무덤까지 가져갈 셈이었더냐. 이 늙은 것아. 윤 씨는 엽전 꾸러미를 보자기에 싸고 그 위에 쌀 한 되와 말린 나물 한 보따리를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신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강 씨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옵니까? 윤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친정이 어디냐? 강 씨의 바늘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친정이라 하시면 내 어미 아비가 어디 사느냐고 묻는 것이다. 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어젯밤의 일을 아신 것일까? 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 씨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강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광했어. 보자기를 꺼내는 것도, 엽전 단잎을 모으는 것도, 나무를 말려 친정에 보내려는 것도 이 어미가 다 보았다. 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시댁 살림을 빼돌린 불효막심한 년이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강 씨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위에 엎드린 며느리의 등이 잔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보따리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가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손으로 짚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며느리야. 강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물어볼 것이 있다. 내 어미 아비가 지금 굶고 있느냐? 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작년 흉년에 빚을 지셨고 어머니께서는 병환이 깊으시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라 들었사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악착같이 아꼈던 것이로구나. 윤 씨는 마루 위에 올려놓은 보따리를 끌어당겨 강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풀어보거라.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엽전 27잎, 쌀 한 돼, 말린 나물 한 보따리. 어머니,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이다. 장판 밑에 숨겨두고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작정이었다. 윤 씨는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내 울음을 보고 이 어미가 깨달았다. 이 돈이 장판 밑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내 어미 아비의 입에 밥 한 술 들어가는 것이 1000배 만배 값진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강 씨는 엽전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으신 것이옵니다. 저 같은 며느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찌 감당하겠사옵니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어미에게 주는 것이다.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미다. 내 아들이 굶는다면 이 몸이 녹아내린다 해도 밥 한 술을 구해올 것이다. 내 어미도 마찬가지일 게야. 병든 몸으로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 어미가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 강 씨는 마루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울음은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는 울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시 한번 짚으며 말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거라. 올 시간에 길을 나서야 한다. 내가 직접 내 친정에 다녀오겠다. 강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신다 하시옵니까? 사돈의 얼굴도 모르고 어찌 같은 하늘 아래 살겠느냐. 이 어미가 직접 갔어. 사돈에게 이것을 건네고 두 눈으로 그 형편을 확인하고 오겠다. 강 씨는 할 말을 잃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된장에 자물쇠를 채우던 사람, 쌀 반 줌을 아끼던 사람, 엽전 한 잎에 눈이 뒤집히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 30년치 비상금을 들고 산 넘어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집신 바닥이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발바닥이 쓰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가 뼈 앙상한 어깨를 짓눌렀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고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윤 씨는 마침내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강 씨의 친정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지붕 한쪽이 내려앉은 허물어진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이라 할 것도 없이 나무 울타리가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광경을 보자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울타리에 기대어 섰습니다. 윤 씨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문이 삐걱 열리며 한 사내가 기어 나왔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뼈만 남은 몸에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한쪽 팔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박진사댁 윤 씨라 하오. 사돈, 처음 뵙겠소. 강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런 꼴로 사돈을 맞이하게 되어 면목이 없소이다. 윤 씨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강 씨의 어머니가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른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문지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등에서 보따리를 내려 강 씨의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사돈, 이것을 받으시오. 보자기를 풀자 엽전 27잎과 쌀 한 되와 말린 나물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윤 씨는 사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꼈소. 한 푼이 아까워 된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쌀 반 줌을 아껴 죽을 끓이며 살았소. 그런데 이 늙은 것이 오늘에야 깨달았소이다. 윤 씨는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 아낀 것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소. 윤 씨는 그 길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히고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술씩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눈에 힘이 없었지만 윤 씨의 손에서 죽을 받아 먹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시집에서 고생이 많을 터인데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사돈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사돈, 그 말은 마시오. 며느리가 고생이 아니라 이 어미가 며느리에게 배운 것이 더 많소. 내 딸은 참으로 장한 여인이오. 강 씨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 씨는 산길을 되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삼간 대문 앞에 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어미가 죽을 드시고 눈에 힘이 돌아왔다. 내 아비도 엽전을 쥐고 한참을 우셨다. 강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야, 이 어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다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앞으로 이 집 살림은 너와 내가 함께 하자. 아끼되 인색하지 않고 모으되 쌓아두지 않는 그런 살림을 꾸려보자. 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이 며리 평생을 다해 그리하겠사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이 좌수가 곰방대 연기를 후불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내 평생 별것을 다 보았네. 된장에 자물쇠 채우던 윤 씨가 사돈에게 엽전 꿀어미를 건넸다는 게야. 시어미보다 더 짠 며느리가 시어미의 마음을 녹였다네. 마을 아낙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짠돌이라는 거요? 이 좌수는 걸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짠돌이가 어디 있다는 게야. 진짜 아끼는 사람은 가진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네. 저 박진사댁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게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박진사댁에는 된장의 자물쇠가 다시 채워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윤 씨와 강 씨는 함께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함께 쌀뜨물을 받아 나누고 함께 나물뿌리를 말려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아끼되 인색하지 않은 살림, 모으되 베풀 줄 아는 살림이 초가삼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 씨의 친정 부모는 윤 씨가 보내준 엽전으로 빚을 갚고 나물과 쌀로 겨울을 났으며 이듬해 봄에는 다시 밭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강 씨는 매달 한 번씩 친정에 나물과 누룽지를 보냈고 윤 씨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씨가 먼저 보따리에 쌀 한 줌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박진사는 두 여인이 웃으며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며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리고 혼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몸이 할 일은 한숨 쉬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는 경상도 산골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진짜 절약이란 무엇이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진짜 절약이란 한 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푼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 아는 것이옵니다. 된장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인색이요. 된장 한 술로 온 식구를 먹이는 것이 지혜이며 아낀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살림이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곳은 야담한 뿌리이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와 눈물이 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라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야담한 뿌리에 큰 힘이 됩니다.